여러분 평생 모은 돈이 단 하루 만에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은행에서 30년을 근무하며 수많은 어르신들의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사라지는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순간은 평생 검소하게 모아둔 돈이 불과 몇 시간 만에 연기처럼 사라지는 모습을 보았을 때였습니다. 집 안 깊숙한 곳에 숨겨둔 현금이 화재 한 번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자식도 모르는 곳에 감춰둔 돈은 결국 아무도 찾지 못한 채 먼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후회가 가득했고 그 눈빛은 제 마음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았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돈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어 합니다. 장롱 속에, 책장 속에, 혹은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장소에 돈을 숨기는 것은 마치 마음에 안도감을 주는 것 같죠. 하지만 그것은 착각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믿었던 안전이 오히려 가장 큰 위험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기억은 나이가 들수록 더 취약해집니다. 갑작스러운 뇌졸중이나 치매로 인해 본인조차 돈이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순간 그 돈은 더 이상 내 돈이 아니라 허공 속에 사라지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저는 실제로 한 할머니의 사례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평생 모은 3천만 원을 집안 여러 곳에 나누어 숨겨두셨습니다. 도둑이 들어도 한 번에 다 잃지 않으려는 나름의 지혜였죠. 그러나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한 뒤 말조차 하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자녀들은 병원비를 내기 위해 집을 뒤졌지만 돈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치료를 제때 받지 못했고 할머니의 눈에서는 눈물만 흘렀습니다. 본인의 의도는 가족을 지키기 위함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가족 모두를 힘들게 만든 셈이었습니다. 돈은 단순히 종이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안전, 우리의 노후와 직결된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종종 가장 중요한 자산을 가장 불안전한 방법으로 보관합니다. 왜일까요? 은행을 믿을 수 없다는 불안감, 내가 직접 지켜야 한다는 고집, 그리고 혹시 자식들이 알면 다 가져갈까라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두려움이 결국 가장 위험한 선택을 부르게 됩니다. 저는 은행에서 수많은 고객을 만났습니다. 60대부터 80대까지 모두가 공통적으로 가진 두려움은 내 돈을 잃을까 봐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두려움을 피하려고 선택한 방법이 오히려 더 큰 위험을 불러왔습니다. 집안 구석에 숨긴 돈이 도둑의 손에 혹은 불길 속에 사라지고 가족에게조차 알리지 않은 돈은 결국 영원히 묻혀버렸습니다. 저는 그런 장면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단순한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혹시 장롱 속 어딘가에 비밀스럽게 모아둔 돈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 돈은 정말 안전할까요? 아니면 언젠가 본인조차 찾지 못하게 될 또 하나의 잃어버린 보물이 될까요? 돈을 숨겨두는 것은 마치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불안과 함께 살면서도 우리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안전하다고 믿는 순간 이미 위험은 우리 곁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돈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입니다. 돈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야 하고 활용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우리 삶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숨기기만 하는 돈은 결국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돈의 노예가 되고 그 돈에 얽매여 불안 속에서 살아가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믿음 속에 살아왔는지를 하나씩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노후 자금을 진짜로 지킬 수 있는지, 또 행복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금융 지식이 아닙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의 눈물과 후회 속에서 얻은 살아있는 교훈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함께 그 길을 걸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 그리고 여러분의 남은 시간이 더 이상 헛되이 흘러가지 않도록 저는 진심을 다해 전해드릴 것입니다. 돈을 지키려는 마음이 오히려 우리를 함정에 빠뜨릴 때가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평생 모은 재산을 어떻게 보관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잘못된 습관에 의존합니다. 그것은 마치 달콤해 보이지만 사실은 독이 숨겨진 사과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안전하다고 믿는 습관들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덫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현금을 집안 깊숙한 곳에 숨겨두는 것입니다. 장롱 속, 싱크대 밑, 벽틈 사이, 심지어 오래된 책 안에 돈을 끼워두기도 합니다. 혹시 도둑이 들어도 찾지 못할 거라며 안심합니다. 하지만 그 돈을 진짜로 찾아야 할 순간 과연 본인조차 기억해낼 수 있을까요?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은 약해지고 건강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말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 돈은 결국 허공 속으로 사라진 돈이나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뇌출혈로 쓰러진 뒤 의식은 있었지만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돈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돈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숨겨둔 것이었지만 결국 위기의 순간 가족 누구도 쓸 수 없는 돈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모든 돈을 한 통장에 넣어두는 것입니다. 관리하기 쉽고 한눈에 보기 좋다는 이유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예금자 보호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큰 위험에 노출됩니다. 한국에서 예금자 보호는 1인당 한 금융기관당 5천만 원까지만 적용됩니다. 만약 한 은행에 7천만 원을 예치했다가 은행이 파산하면 2천만 원은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분산하지 않은 돈은 결국 위기의 순간 큰 손실로 이어집니다. 또한 요즘 세상은 해킹, 보이스피싱, 스미싱 같은 신종 금융 사기가 넘쳐납니다. 모든 돈을 한 통장에 넣어두는 것은 마치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과 같습니다. 바구니가 한번 떨어지면 달걀은 모두 깨지고 맙니다. 세 번째 습관은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로 재산을 맡기는 것입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혹은 상속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자녀 이름으로 돈을 옮겨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가장 위험한 도박입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평생 모은 2억 원을 아들 명의 통장에 넣어두었습니다. 어차피 줄 돈인데 세금도 아끼자는 생각이었죠. 그러나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그 돈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들 명의의 돈이었기 때문에 되찾을 방법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노후 자금도 아들과의 관계도 잃고 말았습니다. 돈은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가족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평생의 관계마저 흔들어 놓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흔히 안전하다고 믿는 방법들이 사실은 얼마나 취약한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집안에 숨겨둔 현금은 화재, 도난 혹은 기억 상실로 사라질 수 있고 한 통장에 몰아둔 돈은 예기치 못한 사고 한 번으로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맡긴 돈은 법적으로 내 것이 아니게 됩니다. 결국 남는 것은 후회와 상실뿐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단순히 금융의 기술적인 문제로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만의 방식이 더 안전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그러나 진짜 안전은 혼자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제도와 법적 장치를 통해 함께 지켜내는 것입니다. 돈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하고
법이 보장해주는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혹시 나도 잘못된 습관에 기대고 있지는 않은지. 장롱 속 현금, 한 곳에 몰아넣은 통장, 가족 명의의 재산.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이 바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잘못된 습관에 덫에 빠져 평생 모은 돈을 잃고 후회하는 일,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기 위한 도구이지 우리의 불안을 달래주기 위한 장난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올바른 습관으로 바꾸는 것이 진짜 노후를 지키는 길입니다. 은행은 언제나 안전한 곳일까요? 우리는 평생 동안 은행은 믿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은행 직원이 권하는 상품이라면 의심하지 않고 사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은행에서 30년을 근무하며 깨달은 사실은 모든 은행 직원의 말이 곧 내 인생을 지켜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 역시 실적을 채워야 하고 목표를 달성해야 하며 때로는 고객의 이해보다 자기 성과를 우선시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절대 믿어서는 안 되는 말은 이건 원금 보장되는 안전한 상품이에요 라는 말입니다. 특히 그 뒤에 거의라는 단어가 붙으면 더욱 위험합니다. 거의 원금 보장이라는 말은 사실상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교사 출신 어르신은 퇴직금 5천만 원을 은행 직원의 권유로 펀드에 가입했습니다. 직원은 거의 안전하다고 말했지만 결과는 원금의 40% 가까운 손실이었습니다. 은행이니까 믿었다는 후회는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원금이 100% 보장되는 상품은 법적으로 예금, 적금, 그리고 일부 특별한 상품뿐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위험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말은 어르신은 그냥 맡기기만 하시면 돼요. 다 해드릴게요.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친절하게 들리지만 사실은 고객의 책임을 희석시키는 말입니다. 사인만 하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계약서의 작은 글씨들을 읽지 못하고 중요한 사실을 놓치게 됩니다. 어떤 어르신은 은행 직원의 친절함에 마음이 놓여 고위험 해외 펀드에 가입했는데 몇 달 뒤 통장을 열어보니 이미 30% 손실이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항의했지만 직원은 설명드렸고 사인도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직원이 책임을 다한 것이었죠. 결국 남는 것은 고객의 후회뿐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되는 말은 지금 가입 안 하면 손해예요. 곧 마감돼요. 입니다. 이 말은 사람의 심리를 급하게 만들어 냉정한 판단을 못하게 만듭니다. 사실 정말 좋은 상품이라면 시간에 쫓길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팔리고 고객이 스스로 찾아옵니다. 은행 직원이 오늘까지만 특별금리라며 조급하게 몰아붙이는 순간 그 배경에는 실적 압박이 숨어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어르신은 오늘만 가능하다는 말에 급히 10년간 해지할 수 없는 상품에 가입했다가 남편이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돈을 못 빼 결국 대출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단 몇 분의 서두름이 수년간의 고통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은행 직원이 나쁜 의도를 가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역시 조직 안에서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직장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맹목적으로 그들의 말을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은 위험에 빠집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확실한 근거와 문서로 남긴 증거입니다. 원금 보장이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설명은 반드시 서류로 받으세요. 구두 약속은 기억 속에서 사라지지만 종이에 적힌 글자는 끝까지 남습니다. 여러분, 친절한 미소 뒤에 숨은 진실을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원금 보장이라는 말이 정말 보장되는지, 다 해드린다는 말이 나를 지켜주는지, 오늘만 가능하다는 말이 진짜인지, 이 세 가지 말에 속는 순간 평생 모은 돈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은 안전한 곳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 직원의 말이 언제나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진짜 안전은 내가 확인하고 내가 이해할 때 비로소 찾아오는 것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막연히 괜찮을 거야 라고 믿는 동안 실제 통계와 사례는 냉정한 진실을 말해줍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금융사기 피해 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약 7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평균 50건 이상의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70대 이상 피해자의 비율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은 떨어지고 낯선 기술 환경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20% 이상이 경도인지 장애, MCI를 겪고 있으며 80세 이상에서는 절반 가까이가 기억력 문제를 호소합니다. 이는 단순히 나이 들어서 깜빡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재산 관리와 직접 연결되는 위험 요소입니다. 돈을 숨겨둔 장소를 잊어버리거나 누군가의 달콤한 말에 쉽게 현혹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은행에서 일하면서 수없이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그중 일부는 금융지식이 거의 없어 직원의 말만 믿고 상품에 가입했고, 일부는 오히려 지나치게 불신하여 모든 돈을 현금으로만 보관했습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결국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맹목적인 신뢰도 근거 없는 불신도 모두 위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보여주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금자 보호 한도는 1인당 1금융기관당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은 이 제도를 모르고 한 은행에 수억 원을 맡깁니다. 만약 은행이 파산하면 5천만 원을 제외한 금액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실제로 금융기관이 파산한 사례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IMF 시절 수많은 저축은행이 문을 닫았고 그때 수많은 어르신들이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작은 금융기관은 언제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숫자를 보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평균 연령은 65세였습니다. 그 피해 금액의 평균은 1인당 5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전화 사기가 아닙니다. 정교하게 짜인 심리전이고 특히 긴급하다는 메시지로 어르신들의 판단력을 무너뜨립니다. 지금 바로 송금하지 않으면 계좌가 정지된다. 지금 처리하지 않으면 가족이 위험하다라는 말에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흔들리면서 평생 모은 돈을 단 몇 분 만에 잃게 됩니다. 여기에 의료적 사실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뇌의 전두엽 기능은 서서히 약화됩니다. 전두엽은 판단력과 충동 조절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면 합리적 판단보다는 감정에 휘둘리기 쉬워집니다. 친절한 말에 쉽게 안심하고 급한 상황에서는 더 쉽게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년기의 돈 관리는 단순히 지식만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특성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불안을 조성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숫자와 의학적 근거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인정하고 그 위에서 더 안전한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대비할 수 없고 대비하지 않으면 결국 피해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첫째, 한 은행에 5천만 원 이상을 맡기지 말고 여러 금융기관으로 분산하세요. 둘째, 중요한 서류와 계약은 반드시 자녀나 신뢰할 수 있는 지인과 함께 검토하세요. 셋째, 모르는 전화나 문자는 무조건 의심하세요. 긴급하다는 말은 대부분 사기의 시작입니다. 숫자가 말해주는 진실은 냉혹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준비한다면 우리의 노후는 훨씬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돈을 지키는 힘은 지식에서 나오고 지식은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픈 교훈은 돈을 잃은 순간보다 신뢰와 관계가 무너지는 순간에 찾아옵니다. 저는 은행에서 근무하면서 단순히 돈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상처를 남긴 수많은 사례를 목격했습니다. 특히 가족과 가까운 지인 사이에서 벌어진 일들은 금액의 크기를 떠나 평생의 후회와 눈물을 남겼습니다. 한 어르신은 평생 모은 2억 원을 아들의 명의로 옮겼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상속세를 줄이고 나중에 요양원에 들어갈 때 정부 지원을 더 받으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면서 그 돈은 빚을 갚는 데 모두 쓰였습니다. 어르신은 분노했지만 법적으로 돈은 아들 명의였기 때문에 되돌려받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노후 자금의 상실과 아들과의 관계 단절뿐이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쉽게 믿었을까라는 후회는 남았지만 돈도 가족의 신뢰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40년 가까이 친구로 지내온 이웃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계약서 하나 쓰지 않았습니다. 오랜 친구인데 뭘 믿지 못하겠어 라는 생각이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그 친구는 약속을 부인했고 결국 돈도 잃고 친구도 잃었습니다. 평생의 우정이 단순한 돈 문제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인간관계가 얼마나 연약한지 다시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아무리 오랜 친구라도 돈 문제에서는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증, 계약서, 증빙 서류 같은 것들은 신뢰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뢰를 지켜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서로를 믿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기록하는 것이고 그것이 관계를 오래 지켜주는 방법입니다. 한편 돈을 아껴 쓰다 결국 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난 사례도 많습니다. 80대 김정순 할머니는 평생 식당에서 일하며 모은 돈을 통장 4개에 나누어 넣어두고 단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았고 따뜻한 옷도 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또 아끼다가 결국 암이 진행된 상태로 발견되어 몇 달 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자녀들이 집을 정리하던 중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발견했지만 이미 할머니는 그 돈을 한 번도 누리지 못한 채 떠나셨습니다. 자녀들은 통장을 붙잡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이 돈을 조금이라도 쓰셨더라면 더 건강하고 따뜻하게 사실 수 있었을 텐데.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돈은 모으는 것만으로 가치가 생기지 않습니다. 돈은 쓸 때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돈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삶의 질을 지켜주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지나친 절약은 결국 스스로를 가두는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사례에서 한 가지 진실을 배웠습니다. 돈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 존재하지 우리의 관계를 망치거나 건강을 희생하거나 불안 속에 가두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바로 그 반대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손을 벌리며 후회하거나 오랜 친구와 등을 돌리며 상처를 안고 평생 모은 돈을 한 번도 쓰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돈은 내 삶을 위한 것이지 내가 돈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관계가 무너지고 돈 때문에 후회가 남는 일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에 쓴 교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후회는 줄이고 남은 시간을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남는 것은 돈이 아니라 기억과 관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돈을 모으는 데만 집중하다가 정작 그것을 현명하게 쓰는 지혜를 잊어버립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수많은 사례는 같은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돈은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야 하고, 돈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기꺼이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은행에서 일하며 두 가지 극단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지나치게 불신하여 모든 돈을 장롱 속에 숨기고 아무도 모르게 지내다 결국 가족도 도움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지나치게 믿어서 은행 직원의 말만 듣고 위험한 상품에 가입하거나 가족의 이름으로 자산을 옮겼다가 모든 것을 잃은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공통점은 후회였습니다. 그때 조금만 더 현명했더라면 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돈을 분산 관리하는 것, 문서로 기록하는 것,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 이 세 가지는 단순한 금융기술이 아니라 삶을 지켜내는 지혜입니다. 예금자 보호 한도를 알고 다양한 금융기관에 나누어 예치하는 것은 불편해 보이지만 결국 안전을 보장합니다. 계약서나 공증은 번거로워 보이지만 결국 가족과 관계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은행 직원에게 끝없이 질문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내 인생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돈을 적절히 쓰는 것입니다. 건강이 허락하는 지금,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지금, 돈은 쓰여야 합니다. 병원비를 아끼다 목숨을 잃는 것보다 치료를 받고 더 오래 사는 것이 훨씬 값진 선택입니다. 아이들과 손주에게 따뜻한 추억을 남기는 것이 통장 속에 숫자를 남기는 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습니다. 돈은 결국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종이지 우리가 평생 지켜야 할 신이 아닙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돈은 모으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어렵고, 지키는 것보다 잘 쓰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돈 관리의 목적은 행복하고 건강한 삶입니다. 숨겨만 두다 잃어버리는 돈, 믿었다가 사라지는 돈, 아끼다가 결국 쓰지 못하는 돈은 모두 무의미합니다. 지혜롭게 지키고 필요할 때는 기꺼이 쓰는 것이 진짜 노후 관리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장롱 속 현금을 은행에 안전하게 맡기고, 한 통장에 몰아둔 돈을 분산하고,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된 재산은 법적 장치를 마련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을 위해 돈을 쓰는 용기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 용기가 여러분의 노후를 더 따뜻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주변 부모님이나 어르신들과 꼭 나누어 주세요.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수천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많은 생생한 이야기와 지혜로운 조언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세요. 여러분의 행복하고 안전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은행원 김영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혼자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을 피하려고 끊임없이 사람들과 함께하려 합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불행할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떠오르죠. 하지만 그 두려움을 직면하면 사실 혼자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바로 이 주제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두려운 일만은 아니며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성장하고 자기 자신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혼자 있는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7세기 프랑스의 철학자 블레이즈 파스칼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는 인간의 모든 불행은 그가 방 안에서 조용히 머물 수 없다는 사실에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정말로 강력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자 있는 시간을 불편해하고 그 시간을 피해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자신과 마주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현실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두려운 걸까요? 사회적으로 우리는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친구, 가족, 사회적 네트워크 속에서 존재감을 느끼지 않으면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종종 우리가 진정한 자신을 마주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누구의 기대에도 부합하지 않는 자신을 만나게 되고 그것이 때로는 너무나도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은 우리가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혼자 있을 수 없다면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혼자 있을 때 우리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더 강한 정신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가 세상과의 관계를 조정하고 스스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을 때 자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자연을 산책하거나 예술을 감상하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밤에 산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때 혼자 걸으며 세상과 연결되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선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혼자 있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혹시 아직도 혼자 있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혼자 있는 것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그 힘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더 깊이 자신을 이해하고 더 강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주제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친구들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혼자 있는 것은 종종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혼자 있다는 것, 외로움이라는 공식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그것을 피하려고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살펴보면 우리는 사회적 동물로서 끊임없이 타인과 연결되고자 하는 본능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끊임없는 연결을 강조하는 문화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과 친구, 동료와의 관계가 중요시되는 문화에서 자라온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사회는 혼자 있다는 것을 종종 남들과 다르다거나 문제가 있다는 신호로 해석하곤 합니다. 이는 사회적 기대라는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교류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기 때문에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또한 이와 같은 두려움은 사회적 소외와 연결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소속감을 원합니다. 내가 혼자 있으면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은 자연스레 불안감으로 이어집니다. 현대사회에서 소셜미디어가 큰 역할을 하면서 우리는 소외됨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SNS에서 타인의 삶이 활기차고 다양한 활동을 하는 모습이 보일 때
우리는 자신이 혼자 있다는 사실에 더욱 민감해집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낄까요? 이 두려움은 주로 사회적 규범과 문화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자신이 정상이고 사회적 존재로 인정받는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혼자 있을 때는 자신이 외롭고 불안한 존재로 보일까봐 두려워집니다. 이처럼 사회적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고 그것을 피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는 타인의 시선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혼자 있는 나를 불쌍하게 볼까라는 걱정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한 생각일 것입니다. 이처럼 외부의 평가와 시선은 사람들에게 강한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은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에 대해 불안해하고 그로 인해 혼자 있기를 꺼려하게 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합쳐져서 우리는 혼자 있을 때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사회적 규범, 타인의 시선, 그리고 우리 내면의 불안이 결합되어 혼자 있다는 사실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런 두려움과 불안을 직면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먼저 이 두려움의 뿌리가 무엇인지 인식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시나요? 혹시 혼자 있으면 불안하다거나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걱정된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나요? 그런 생각이 든다면 왜 그런지 스스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있다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을 더 잘 알게 되고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며 느낀 점 혹은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과 이 소중한 메시지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의 진정한 힘과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혼자 있으면 불행해지고 외로움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이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첫째로,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자기 인식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쁜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에서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알고 이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게 해줍니다. 혼자 있는 동안 우리는 내가 정말 원하는 것,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자기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처음 혼자 산책을 시작했을 때 그 시간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주변의 자연을 바라보며 내면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고 그 책 속에서 얻은 깨달음을 나만의 생각으로 소화해 나갔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반복될수록 저는 점점 더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제 삶의 방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가 자기 발전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인간은 자주 타인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평가합니다. 우리는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어떤 성과를 얻었을 때 그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낮추곤 합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성장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외부의 평가에서 벗어나 오직 나만의 기준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혼자 있을 때 우리의 뇌는 더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더 깊이 있는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구에 따르면 혼자 있는 시간이 창의적 사고를 증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외부의 자극에서 벗어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탐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가 정신적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은 때때로 정신적으로 피곤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대화와 관계의 유지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우리의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이러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신적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 자연 속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이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크게 줄여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숲속에서 혼자 걷는 시간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낮추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의 정신 건강을 지키고 재충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이 외에도 많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더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정신적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점들을 통해 우리는 더욱 강해지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는 시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혼자 있을 때 얻은 깨달음이나 경험을 공유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중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혼자 있는 시간을 시작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어떻게 점차 익숙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선 조금씩 실천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혼자 여행을 떠나거나 큰 결정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일상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작은 활동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혼자서 카페에 가서 책을 읽거나 혼자 산책을 나가는 것부터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점차적으로 혼자 있는 것이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이 반드시 고립된 상태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질 때 주변 환경을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혼자 있을 때 자연 속으로 가는 것 또는 좋아하는 장소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가 자연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환경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즐거워지고 우리가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혼자 시간을 보낼 때 그 시간을 내 자신과의 대화로 활용하세요.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자신과 더 깊은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등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이때 중요한 점은 자신을 너무 비판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가 자신과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다면 그것은 큰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지만 그 시간을 통해 점점 더 자신을 이해하고 나아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스스로에게 유익한 시간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실천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즐기고 그 안에서 나만의 평온과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셨을까요? 혹시 지금까지 혼자 있기에 불안하거나 두려운 점이 있었다면 조금씩 작은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혼자 카페에 가서 차 한 잔을 마시거나 혼자 자연을 걷는 것부터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혼자 있는 시간을 시작해 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시작할 때 우리가 마주하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바로 내면에서 오는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처음에는 혼자 있다는 사실이 불편하게 느껴지고 혼자 있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나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피하려고 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을 어렵게 느낍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것의 진정한 가치는 그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고 나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혼자 있을 때 느끼는 외로움은 매우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혼자 있으면 외로워질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그 자체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감정입니다. 외로움은 우리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불안과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로움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외로움을 대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느끼면 우리는 그것을 부정하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외로움을 느끼면서도 그냥 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기 위해선 자신을 잘 돌보고 그 시간이 주는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면서 자신을 위로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사회적 압박감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는 사회에서 혼자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람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혼자 있어? 어떻게 혼자서 시간을 보내? 라는 질문을 받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적 압박감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확신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자신감 있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사회적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더욱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혼자 카페에 가는 것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할 때 우리는 그냥 나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일 뿐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기 자신과의 대화와 성찰의 기회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삶을 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혼자 있을 때의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그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을 발견하고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쓰는 등의 활동을 통해 우리는 외로움을 덜고 더 나아가 자신의 내면을 깊이 탐구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의 시간은 우리가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고 그것에 몰입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이 우리가 성장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자기 개발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부를 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등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불안과 두려움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달려 있습니다. 외로움과 불안은 피할 수 없는 감정이지만 그 감정을 잘 다루면서 혼자 있는 시간을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을 경험했나요? 그런 감정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또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혼자 있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시간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큰 교훈에 대해 마무리해보려 합니다. 혼자 있다는 것이 단순히 외롭고 힘든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기회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째로,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자기 발견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주변의 목소리나 의견에 영향을 받기 쉬운데, 혼자 있을 때는 자신만의 생각과 감정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친구나 가족 또는 사회적 관계에서 벗어나면 자신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지만 사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이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내면에 숨겨진 소망이나 욕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 자신이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점은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자연을 걷거나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등 내가 마음을 열고 집중할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독립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며 살고 사회적 기대와 압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혼자 있는 시간은 나만의 기준을 세우고 나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지 않고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혼자 있을 때 우리는 타인의 평가나 기대에 상관없이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예로, 많은 사람들이 자주 외로움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에서 오는 불안감입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우리는 비교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대신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를 더 강하고 독립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셋째로, 혼자 있는 시간은 자기 치유의 시간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고 마음의 부담을 짊어집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스트레스, 그리고 삶의 어려운 순간들은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가 그 상처들을 치유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기 치유는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불안하고 외로울 수 있지만 점차적으로 그 시간들이 자신에게 중요한 회복의 시간이 됨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밤에 혼자 산책을 하면서 마음을 정리하고 하루의 스트레스와 피로를 풀곤 했습니다. 그런 작은 시간들이 나를 치유하고 더 건강한 마음으로 다음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여러분도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자기 사랑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 자기 사랑이 결국 우리의 내면을 성장시키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나 자신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는 외부의 인정 없이도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이고 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지금까지 느꼈던 외로움과 두려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은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또한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인생 후반기, 특히 60세 이후의 건강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나이가 들면서 다양한 신체적 변화를 겪게 되며 그로 인해 건강에 대한 관심도 점차 더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단순히 나이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잘 느끼지 못했던 여러 신체적 문제들이 나이가 들면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60세를 넘기면 더 이상 젊을 때처럼 활기차고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어려워지며 새로운 신체적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시점에서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60세 이후의 나이는 단지 나이 든 사람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80세, 90세까지 살아가는 것을 보고 그렇게 오래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나빠지면 삶의 질도 떨어지게 되며 우리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겪는 변화는 단순히 노화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즉 일상적인 습관들이 우리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쌓아온 잘못된 습관들이 결국 우리 몸에 무리가 가게 하고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습관을 피해야 할지, 무엇을 개선해야 할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60세 이후에도 충분히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며 오히려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작은 실천들, 예를 들어 좋은 식습관, 올바른 수면 습관, 적절한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 등이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60세 이후에는 무엇보다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건강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생활 습관을 바꿔나간다면 앞으로의 나날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이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60세 이후의 건강을 위해 우리가 피해야 할 3가지 식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소화기관은 점점 더 약해집니다. 젊을 때처럼 자유롭게 많은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할 때가 옵니다. 60세 이후에는 특히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식습관은 체중 증가, 혈압 상승, 소화 불량 등 여러 가지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럼 60세 이후에 반드시 피해야 할 식습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과식은 건강의 적이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식습관은 바로 과식입니다. 젊을 때는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소화기관이 그만큼 빠르게 음식을 처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과식을 하게 되면 위장이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 과도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고 이는 혈액순환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 결과 식사 후 졸음이나 피로감, 심할 경우 심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과식은 심장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어 고혈압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각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식으로 인해 비만, 당뇨병 등 만성 질환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수록 식사량을 줄이고 배부르게 먹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은 음식을 먹지 않고 식사 중에 천천히 먹으며 식사 후 20분을 기다려 배부름을 느끼는 것이 좋습니다. 2. 찬 음식은 피하자. 두 번째로 피해야 할 식습관은 차가운 음식을 자주 먹는 것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시원한 음료나 찬 음식을 찾게 되는데 찬 음식이 위장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우리의 위장은 따뜻한 온도에서 가장 잘 작동합니다. 만약 차가운 음식을 먹게 되면 위장이 갑자기 차가운 음식을 처리하기 위해 혈관을 수축시키고 소화액 분비를 방해하게 됩니다. 그 결과 소화불량이나 배탈이 날 수 있습니다. 위가 차가운 음식을 처리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며 이로 인해 심장이 더 열심히 뛰어야 하고 혈액순환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장의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찬 음식을 자주 먹는 것은 건강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차가운 음식을 먹은 후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면 실온에 잠시 두어 음식을 따뜻하게 만들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3. 스트레스 받을 때 식사는 절대 금물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받을 때 식사를 하는 습관을 피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음식을 통해 위안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사는 건강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의 몸은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 호르몬들은 소화를 방해하고 위장을 긴장시킵니다. 이 상태에서 음식을 먹으면 소화액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 음식이 위장에 오랫동안 남게 되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스트레스와 과식이 겹치면 심장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식사를 하지 않고 대신 마음을 진정시키는 방법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잠시 쉬면서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따라서 스트레스와 과식이 결합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마음을 편안하게 만든 후 식사를 시작하는 것이 건강에 유익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좋은 수면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사람들이 수면의 질이 떨어지거나 수면 문제가 생긴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몸의 자연적인 리듬이 변화하고 수면의 질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건강한 수면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면이 우리 몸과 정신을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며 이 시간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우리의 전반적인 건강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수면 부족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나이가 들면서 겪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수면 부족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수면 시간이 짧아지거나 자주 깨는 현상 때문에 깊은 수면을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며 혈압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면이 부족할 경우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되어 심장질환이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수면 부족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경우 신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호르몬 불균형이 일어나고 이는 체중 증가와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소화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쳐 소화불량이나 위장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 좋은 수면 환경을 만드는 방법. 수면을 개선하려면 수면 환경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먼저, 편안한 침대와 매트리스는 건강한 수면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침대와 매트리스의 품질이 좋지 않으면 수면이 불편하고 자주 뒤척이게 되어 몸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또한 방의 온도와 조명도 중요합니다. 너무 따뜻하거나 차가운 환경은 수면에 방해가 되므로 적당한 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두운 방에서 자는 것이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빛이 많으면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잠들기 전에 방에 불을 끄고 가능하면 불빛이 없는 환경에서 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음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외부 소음이 계속해서 들리면 수면이 방해받고 깊은 수면을 취하기 어려워집니다. 3. 규칙적인 수면 습관 만들기. 수면을 개선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은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체는 일정한 리듬에 맞춰 작동하는데 불규칙한 수면은 신체 리듬을 방해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습관을 가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는 것도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스마트폰, 컴퓨터, 텔레비전 등을 자주 사용하면 뇌가 과도하게 자극을 받아 잠을 이루기 어려워집니다. 4. 낮잠과 운동의 관계. 일상에서 낮잠을 적절하게 자는 것도 건강에 좋습니다. 하지만 낮잠을 너무 오래 자면 밤에 잠을 자는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낮잠의 시간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낮잠은 2030분 정도로 짧게 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운동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고 잠드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저녁 늦게 운동을 하면 오히려 잠을 이루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운동은 낮이나 저녁 초반에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5. 수면 문제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 수면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자주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밤에 자주 깨는 문제가 지속된다면 수면 장애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수면 검사를 받거나 필요에 따라 약물 치료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건강한 수면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면을 개선하려면 좋은 환경을 만들고 규칙적인 습관을 가지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60세 이후에는 더 이상 수면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나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만큼 생활 환경이 우리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커집니다. 60세 이후의 생활은 그 자체로 다양한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는 적절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여러분이 생활 환경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환경이 건강에 좋고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온과 습도의 중요성.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기온과 습도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신체가 온도 변화에 민감해지고 추위나 더위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겨울철의 차가운 공기나 여름철의 더운 날씨는 고혈압, 심장질환 등 여러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온도는 항상 일정하고 적당한 범위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습도도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높은 습도는 곰팡이와 먼지, 세균 등을 번식시키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주며 이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건조한 환경은 피부와 호흡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조용하고 편안한 환경 만들기. 사람은 편안하고 조용한 환경에서 더욱 잘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음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밤에 잠을 잘 자려면 불필요한 소음이 없는 환경에서 자야 하며 특히 큰 도로변이나 시끄러운 곳에서는 잠이 방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용한 음악이나 백색 소음을 사용하여 수면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집안의 가구 배치나 조명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집안을 어두운 환경에서 자고 밤에는 불을 끄고 잠드는 것이 수면에 좋습니다. 자연광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창문을 열어두거나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햇빛은 우리의 생체 리듬에 큰 영향을 미쳐 잠을 잘 자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 일찍 햇볕을 쬐면 생체 시계를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건강한 공기와 실내 환경 만들기. 60세 이후에는 공기질에 대한 민감도가 증가합니다. 오염된 공기나 신선하지 않은 공기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청정 공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거나 식물을 배치하여 공기를 정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식물은 공기 중의 유해 물질을 제거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므로 실내 환경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환기를 자주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기가 정체되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고 이는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잠깐이라도 환기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 공기가 맑고 신선해야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4. 고립되지 않도록 주의하자. 많은 사람들이 60세 이후에는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고독감이나 우울증이 생길 위험이 커집니다. 고립된 환경은 심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 지원을 받지 못하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건강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가족과 자주 연락을 하고 친구나 이웃과의 교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외출하거나 지역사회에서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회적 활동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고 신체적으로도 활발하게 움직이게 도와줍니다. 사회적 연결은 우리의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5. 환경에 맞는 생활 공간 선택. 마지막으로 주거지를 선택할 때 환경이 중요합니다. 60세 이후에는 이동이 불편하거나 힘들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한 위치에 있는 주거지가 중요합니다. 병원, 슈퍼마켓, 대중교통이 가까운 곳에 살면 필요한 물건을 쉽게 구할 수 있고 응급 상황에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단이 많지 않은 평지에 거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하게 계단을 오르내리면 관절 문제나 심장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지에 거주하는 것이 노후에 더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결론적으로 적절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60세 이후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기온과 습도를 적절히 관리하고 조용하고 편안한 환경을 만들며 공기질을 개선하는 등의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환경을 살펴보고 건강에 더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점차적으로 신체의 여러 기능이 변화합니다. 이때 우리의 건강을 관리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은 바로 건강 지표를 잘 모니터링하는 것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건강을 더 철저히 관리하고 병원 방문도 잦아지게 되며 여러 가지 신체적 지표를 확인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체크해야 할 주요 건강 지표와 그에 맞는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지표들은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1. 혈압 체크의 중요성. 혈압은 나이가 들면서 고혈압의 위험이 커지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고혈압은 아무 증상 없이 진행될 수 있지만 오랜 기간 방치하면 심장병, 뇌졸중, 심근경색 등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므로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혈압 범위는 120-80mm입니다. 그러나 60세 이상에서는 정상 범위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혈압의 기준은 140-90mm 이상으로 이보다 높은 수치가 지속되면 치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혈압이 높게 나왔다면 식이요법, 운동, 약물 치료 등을 통해 혈압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혈당 관리와 당뇨병 예방. 두 번째로 중요한 건강 지표는 바로 혈당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혈당이 높으면 당뇨병이 발병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다양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당뇨병은 심혈관 질환, 신장 질환, 시력 저하, 신경 손상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정기적인 혈당 체크가 필수입니다. 당뇨병 예방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혈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저혈당 식사를 하고 식사 후 걷기나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체중을 적절히 유지하는 것도 당뇨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혈당 수치는 100mg/dl 이하가 정상이며 110mg/dl 이상이면 공복 혈당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콜레스테롤 수치 관리. 고지혈증, 즉 콜레스테롤의 불균형도 나이가 들수록 신경을 써야 하는 중요한 건강 지표입니다. 고지혈증은 동맥에 지방이 축적되어 혈관이 좁아지고 이는 심장질환과 뇌졸중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고지혈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사에서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을 줄이고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나쁜 콜레스테롤, 로. 이 수치가 높으면 동맥에 지방이 쌓여 혈관을 좁히게 됩니다. 또 하나는 좋은 콜레스테롤, 이 수치는 높을수록 좋습니다. LDL 수치는 100mg/dl 이하가 이상적이고 HDL은 60mg/dl 이상이 좋습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면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조절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뼈 건강 관리. 60세 이후에는 골다공증과 관절 질환도 매우 중요한 건강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의 밀도가 감소하고 이는 골절의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뼈 건강에 더욱 취약해집니다. 따라서 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칼슘과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고 체중 부하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햇볕을 쬐어 비타민 D를 생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운동을 통해 뼈를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자전거 타기 등의 운동은 뼈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골밀도 검사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약물 치료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5. 신체 변화에 맞춘 운동과 식사 습관. 운동은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감소하고 이는 신체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체중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단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단백질 섭취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는 저염식과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중심으로 하여 나트륨과 지방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여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60세 이후에는 건강 지표를 자주 체크하고 이를 기반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뼈 건강 등을 잘 관리하고 운동과 식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건강한 노후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60세 이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법은 결코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일상에서 아주 작은 변화와 실천을 통해 충분히 건강한 노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나눈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며 여러분께 중요한 건강관리의 교훈을 드리고자 합니다. 1. 건강관리의 핵심은 꾸준함이다.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꾸준함입니다. 식사, 운동, 수면 등은 하루 이틀의 변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꾸준한 관리와 실천을 통해 몸은 점차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조금씩 식습관을 개선하거나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거나 충분히 잠을 자는 등의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일으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꾸준한 실천을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점차적으로 몸의 기능이 개선되고 나이가 들면서도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노력들이 결국에는 큰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2.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큰 비결 중 하나는 바로 작은 습관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과식을 피하고 적당히 먹는 것, 찬 음식을 피하고 따뜻한 음식을 먹는 것,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식사를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좋은 수면 환경을 만드는 것 등이 모두 작은 변화들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단기적으로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즉, 우리가 하루하루 실천하는 작은 습관들이 결국에는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작은 습관들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과거에는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겠지만 60세 이후에는 스트레스가 신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커집니다.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소화불량을 유발하며 심지어 면역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쳐 질병에 걸릴 확률을 높입니다. 따라서 스트레스 관리는 노후 건강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깊은 호흡을 하거나 명상, 요가, 산책 등을 통해 마음을 진정시키는 법을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친구나 가족과 자주 대화를 나누고 사회적 교류를 통해 마음의 안정감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4. 가족과의 시간, 사회적 관계 유지. 여러분, 60세 이후에는 사회적 관계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자주 친구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외출을 하거나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고독은 노후의 큰 적입니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이웃과 소통하는 것만으로도 우울증을 예방하고 신체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5. 건강을 위해 투자하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몸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이상 피곤하다, 귀찮다는 이유로 운동을 미루지 마세요. 건강한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을 생활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과 운동은 우리 몸에 투자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며, 이러한 투자 없이 건강한 노후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6. 몸과 마음의 균형 유지. 결국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비결입니다.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건강도 중요합니다. 정신적으로 편안하고 긍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신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결론. 건강한 노후를 위한 작은 실천, 60세 이후의 삶은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노후를 위한 작은 실천들을 시작하면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한 노력과 작은 변화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위해 식습관을 개선하고 운동을 시작하며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그런 후 여유를 갖고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건강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실천하는 작은 변화들, 꾸준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60세 이후에도 충분히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자신을 돌보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부터 건강을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하고 앞으로도 더 많은 변화와 더 나은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유익한 정보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